1959년 3월 정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 1959년 당시 정부 조직은 1954년 4.4.5입 개헌으로 국무총리를 없애는 대신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수석국무위원은 정부 서열 3위인 외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였고 내무부, 재무부의 순으로 서열이 정리되어 있었다. 3월 정부 개편은 내무, 재무, 농림, 부흥, 교통부 장관을 교체한다. 이 중 정부 서열 순위 4위인 내무부 장관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선거, 치안, 소방 그리고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무부 장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였다. 그래서 당시 교통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젊은 시절 최인규는 미군정에서 잠깐 일을 하다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다녀온 뒤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을 겪게 된 최인규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산당과의 투쟁을 다짐한다. 휴전 이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최인규는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고 당시 국회의장까지 지낸 신익희 후보와의 대결에서 6천여 표 차이로 낙선한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지만 정치 신인이 국회의장과의 대결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몇천 표 차이로 떨어지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기붕의 눈에 띄인 최인규는 무역업을 했던 경험으로 이기붕의 추천을 받아 유엔 한국재건단 뉴욕 사무소에 파견된다. 최인규는 유엔 한국재건단에서 남한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국제정세 변동, 미국의 대외정책, 미국 내 여론들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도 하게 된다. 미국에서 귀국한 최인규는 1956년 1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최인규는 해외 원조 자금으로 물건을 구매, 관리, 처분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자리인 외자청장에 임명되고 이후 1958년 5월 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리고 9월 국회의원이 된 지 4개월 만에 교통부 장관에 임명된다. 그렇게 교통부 장관이 된 지 6개월 뒤인 1959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고 이때 이기붕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정부 서열 4위에 내무부 장관에까지 초고속으로 올라선다. 당시 자유당 내부에는 강경파와 운건파가 내무부 장관을 서로 가져가려는 경쟁이 있었고 이때 어느 파벌과도 문제가 없었던 최인규 장관을 임명해 양쪽 세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었다. (1959년 3월 21일)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취임식 연설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제2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법 위반 사항까지 지시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공무원들도 전부 교체를 한다. 보안법과 같이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읍장, 면장까지 전부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원하는 공무원으로 교체가 가능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 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역의 시장, 군수는 내무부 장관의 말을 잘 듣는 인물들로 교체되고 그 아래 공무원인 읍장, 면장, 경찰서장들도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었다. 하지만 공무원 교체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공무원 교체는 지역 자유당 의원들이 선거에 이용하던 시장, 군수, 경찰서장들의 교체여서 그동안 만들어둔 지역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국시, 면, 동의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주 모여 득표 공작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서울, 인천,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 등 대도시를 돌면서 다음 정부 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정리한 정부는 정부의 부정적인 언론들도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여론의 가장 큰 부분은 신문이 담당하고 있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1위에서 4위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점유율 2위였던 경향신문은 1940년대 미군정 당시 공산계열 신문 해방일보가 조선정 판사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때 미군정에 압수된 신문 인쇄소를 천주교에서 인수해서 발행한 신문이었다.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내란 선동, 간첩 정보 제공, 명예훼손,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이유로 폐간을 명령한다. 일기분과 외국 선교사와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 허위사실 유포. 2.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논설 내용이 허위사실과 폭력선동 유발. 3. 사단장의 기름 횡령 보도로 군의 기밀 누설죄. 4. 비밀유지 간첩사건 보도로 공범을 놓치게 한 반공법 위반. 5. 대통령의 보안법 개정에 대한 발언 허위 보도들이 폐간의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통과된 보안법 내용에는 명예훼손이나 선전, 선동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은 있었으나 신문사 폐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1940년대) 미군정 시기 만든 군정법령 88호 사조에는 신문 같은 인쇄물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당시 공산당 계열 신문사들도 인쇄물을 발행하고 있어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미군정 군정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효력이 사라진 법이지만 정부는 효력이 사라진 법을 이용해 경향신문의 폐간을 지시한다. 경향신문은 폐간을 명령한 정부의 행정조치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경향신문은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신문 발행 정지를 내려 무기한 신문 발행을 정지시킨다. 경향신문은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일본의 제1조선인 북송에 대한 시위와 항의를 하였으나 북송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1959년 6월 15일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금지령을 내린다. 1955년 1차 무역 금지령을 내리고 10일 만에 취소한 이후 두 번째 금지령이었다. 그런데 일본과의 무역 금지령은 한국에게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1958년 한국은 전체 수출의 60%, 전체 수입의 4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수출은 0.5%, 수입은 0.3% 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진입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 금지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1959년 6월 29일 자유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내년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일찍 확정을 한다. 1959년 7월 5일 실험용 원자로 제작을 위한 재료와 장비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14일 원자로 건설 기공식이 열린다. 1959년 7월 27일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발사 공개 실험이 인천 해안에서 실행되고 발사에 성공한다.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판결이 난 지 5개월 만에 정치적 살인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법부는 빠르게 집행하였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1954년 4.4.5 개헌, 1958년 보안법 개헌까지 미국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승만을 대신할 후보를 찾고 있었다. 후보로 생각한 장면은 이승만을 대신할 지도력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다른 후보로 생각하고 있던 인물 중 하나가 조봉암이었으나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 일본과 북한의 제1조선인 송화는 남한의 반대와 무역금지 조치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과 북한은 아직 국가와 국가끼리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국가인 북한하고 직접 교류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쪽은 구호단체인 적십자단체를 이용하기로 하고 1959년 8월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의 조선 적십자회가 교포 북송협정에 조인한다. 1959년 9월 17일 추석 전날 대한민국 최악의 태풍이라 기록된 태풍 사라가 남쪽 지방을 스쳐 지나간다. 태풍은 사망 849명, 부상 2,533명, 실종 206명에 이재민 37만 3,459명을 발생시키고 선빵 양 11,000척과 주택 만채에 피해를 주었다. 일기예보조차 없던 시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주었고 미국으로부터 줄어든 원조 물자, 일본과의 무역 금지까지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 정부는 태풍 사라로 큰 피해를 본 이후 산사태와 수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온도를 사용하는 특수한 난방 방식으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였고 일제강점기 각종 건설에 나무가 사용되고 6.25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산림이 점점 사막화되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직업이 없던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잘라 파는 나무장수나 산에 불을 질러 농사를 짓는 화전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산지 대부분에는 더 이상 나무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 녹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1959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시장, 군수, 경찰 간부들을 모아 선거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장, 군수와 같은 공무원 자리가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잘 따라야 했다. 자유당이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민주당도 다음 선거를 위한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단 지도체제였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가 대통령 후보를 놓고 지난 2대 대통령 후보 선거 때와 같이 내부 갈등이 심한 상태였다. 대통령 후보를 놓고 심한 집안 싸움으로 민주당은 반으로 갈라질 위기까지 놓이게 된다. 구파의 리더였던 조병옥은 대통령 후보 출마 포기 선언을 한다. 하지만 조병옥의 출마 포기 선언은 이후 수많은 민주당 구파 인사들이 다시 출마 요청을 하면서 출마 포기는 없던 일이 된다. 1959년 11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조병옥과 장면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건지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3표 차이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 부통령을 하고 있던 장면은 다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